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0월 2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을 배추 정부 가용 물량을 일찍 출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종합 금융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민 금융 이용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경랑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180여 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이 곧바로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밤하늘에 미사일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180여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미사일 상당수를 요격했지만 중부와 남부의 일부 시설이 타격됐다고 밝혔습니다. הירי מאיראן עלול להיות בהיקף רחב. היצמדות להנחיות פיקוד העורף תציל חיים.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앞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수장과 하마스 수장 등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란은 대가를 치를 거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입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하며 촉발된 중동 사태는 이처럼 보복에 재보복이 거듭되며 확전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중동 지역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중동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 어떻게 정해졌나요? 네, 긴급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앞으로 어떤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라고 강조했고요.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중동 정세 관련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 중동 사태 긴급 점검회의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지에 계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계신 우리 국민들도 어디서든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유가와 긴밀히 연결이 돼 있죠. 그런 만큼 우리 에너지 수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런 점을 고려해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는 당부인데요. 정부는 이에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주시하면서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 없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 앞서 뉴스 리포트로도 봤듯이 중동 정세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사안이 시급한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대응 점검 회의가 벌써 여러 번 소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자 윤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어 경제 또 안보 상황을 점검했고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에도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참석자들은 중동 지역 현 상황을 평가했고요. 또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 파병부대와 외교공간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열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나섰는데요. 우리 군이 북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의 자폭형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한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항공기의 운항이 14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북한이 개발해 발표한 자폭형 무인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 중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탐지 및 요격 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형 자폭드론 활용에도 나섭니다. 소형 자폭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폭드론을 활용해 전차나 헬기, 함정 등 고가의 대형 무기를 타격하는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대량의 소형 자폭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군 당국은 자폭드론의 국내 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개발 공백기를 고려해 폴란드산 자폭드론을 먼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폴란드 제조사인 WB 일렉트로닉스와 자폭드론 워메이트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워메이트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자폭드론으로 비행체와 탄두, 발사대, 지상통제, 통신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결합할 수 있고 압축 공기 카트리지를 터뜨려 발사하는 공압식 발사대가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폴란드산 자폭드론 도입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활용도가 증명됐고 계약 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폴란드와 진행 중인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고려할 때 무인기 구매를 통해 어느 한쪽에 유리한 관계가 아닌 상호 효율적인 관계임을 표명할 수 있어 향후 긍정적인 여건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메이트는 다음 달 중 운송을 시작해 12월 중 우리 군 작전부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와 15분 동안 통화를 하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한일 양국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에 기쁘다면서 소통과 연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이어가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회복이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가을 배추의 정부 가용 물량도 조기에 출하하기로 했는데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먼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부터 다자녀 가구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자녀 2명이면 100만 원, 자녀가 3명일 경우 2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소비 촉진 프로그램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 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58만 명에게 줄 계획입니다. 채소류 등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 조기 출하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최대 반값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한우 한돈 소비 촉진 행사가 연말까지 열리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11월 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벤처 투자 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 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도 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 이른바 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 통합 신고센터를 신설해 외환거래 신고 절차를 통합 대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합니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에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합니다. 정부가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빚으로 허덕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서민 금융 이용자 가운데서 30일 이상 연체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1년 동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 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9조 7천억 원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 8천 건에서 18만 5천 건으로 34%가량 늘며 서민층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가운데 서민금융이 3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돈을 갚지 못한 햇살론 뱅크 이용자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 1년 이내 사업자 등도 생계비와 물품 구매 목적으로 최대한도 1,200만 원의 햇살론 뉴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들의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 뉴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일시 상환 시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0일 이내로 단기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 정책을 적용합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 복지, 정보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일부 현장에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을 목표로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소리는커녕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빈 모습입니다.
이곳은 2026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비용으로 인한 갈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미 분양이 모두 완료됐는데 공문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1,300세대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우리가 계약할 때는 아마 300 얼마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450만 원에서 605만 원이나 공사비가 올랐다. 물가 상승이다. 최근 3년간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주거 공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멘트, 골재 등 핵심 건설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 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 기반을 확대하여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 자재비 안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범부처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핵심 자재를 집중 점검하고 탄력적인 규제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고령화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안정적 인력 수급에도 힘씁니다.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해 숙련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건설 분야 취업 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도 탄력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의 조달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하여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각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홍명보 감독과 뮤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를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최종 감독 후보로 추천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의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 추천을 위한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진행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 면접과 달랐다는 설명입니다.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체부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홍 감독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또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뮤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전강위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강위원이 해야 할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축구협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동안 경쟁사의 택시 호출을 의도적으로 차단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6년간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A씨. 월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유지하던 지난 2022년 하루아침에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콜이 갑작스럽게 끊기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카카오 앱이 그냥 죽어졌어요. 콜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경쟁업체 그 가맹 기사가 카카오를 받아서 운행한다는 게 그 카카오 규정에 어긋나고 그쪽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카오 택시 일반 호출, 가맹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사에 소속된 가맹 기사의 콜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다시 또 그 카카오 규정에 맞게끔 제가 그 경쟁사 업체에 랩핑 다 띄고 가끔 다 띄고 다시 새로 달고 내 돈 들여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규정에 따라 택시 외부에 경쟁사 차량 랩핑 등을 제거하고 내부 심사까지 마친 후에야 다시 호출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우티, 타다 등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 정보 등 핵심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 택시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12,000여 명의 기사에 대해서 카카오 택시 일반 호출을 차단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가맹 사업자가 사업을 철수하거나 퇴출당하면서 이제 가맹 택시 시장에 남은 사업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 우티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러한 경쟁사 콜 차단 행위를 독점력 남용 행위로 보고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도 제한시켰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런 공정위의 조치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도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해졌고 경주는 물론 인천과 제주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준비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년 만에 다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에이펙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영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는 인천시와 제주도, 부산과 서울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내년도 에이펙 관련 주요 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시 외에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상회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로 연결, 혁신, 번영이 중점 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펙 의장국 활동은 올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한 총리는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경제단체에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 육군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충남 계룡대에서 오는 6일까지 지상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육군의 주요 장비부터 신형 무기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육군이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우리 육군의 저력을 뽐내는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로 20번째 열립니다. 육군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로 매년 평균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으며 630억 원 이상의 직간접 경제 효과를 창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우리 육군의 주요 장비 130여 종이 전시됩니다. 2일 개막식에는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미팔군 사령관 등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하고 공군의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과 특전사 고공 강화, 한미연합군악대의 축하 공연 등으로 축제에 막을 올립니다. 3일부터는 제병 협동 전투 시범이 예정돼 있는데 23대 무인 항공기와 K9 자주포 등이 실제 투입돼 적을 경멸하고 목표 지역을 사수하는 등 우리 군의 역량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이어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에서는 올해 말부터 본격 실전에 투입되는 첨단 장비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드론봇 경연대회와 기동헬기 수리온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육군은 행사 기간 계룡시 신터리 3거리부터 계룡대로 사거리 일부 구간을 차단하고 경찰 소방 등과도 통합운영지원본부를 구축해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수해로 북한 자강도의 주택 200채 이상이 매몰되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강도 성간군 광명리 일대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계곡 구조인 지형적 특성상 침수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의 침수 현장과 주민 구조 현황은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자강도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콘텐츠 미디어 기업 6개사 등 11개 기관과 K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 자금 조달과 지식재산 확보에 투자해 K콘텐츠 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전략펀드 모펀드 결성과 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자펀드 선정에 나서 투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9번째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열흘 동안 60여 개국에서 출품된 220여 개 작품이 영화의 도시 부산을 수놓을 예정인데요. 이번 축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 문기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팡파르를 울립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는 영화제는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이어집니다. 영화제는 오는 11일까지 63개국 224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개막작은 김상만 감독의 전란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했고 배우 강동원, 차승원 등이 출연한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영화제 29년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폐막작으로는 싱가포르 국적의 거장 에리코 감독의 영혼의 여행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관객상과 여성영화 예술인을 위한 까멜리아상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을 기리는 자리도 기다립니다. 또 영화제 기간에는 아시아 콘텐츠 필름마켓도 함께 진행됩니다. 영화제는 오는 11일 오전 결산 기자회견과 저녁 각 부문 시상식, 폐막작 상영 등으로 열흘간의 영화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캠핑 등 야영장 이용 수요가 높은 봄, 가을철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집된 야영장 안전 관련 민원 6,900여 건 가운데 봄, 가을철에 발생한 민원이 42%를 차지했는데요. 주로 불법 야영장 운영 신고나 야영장 안전, 위생 요구, 장기 숙박 텐트 등에 대한 철거 요구 등이었습니다. 심지어 카라반 침대 시트마다 벌레가 우글거렸다는 민원, 지난 3월 미등록 야영장 신고를 했음에도 아직 버젓이 운영 중이라는 민원 등도 포함됐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야영장 안전과 관련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근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이제 최대 3년까지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지역, 기간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 양육을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초근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사처는 이 밖에도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복무 편의성을 제고해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인데요. 신청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채소나 과일, 조리 관련 기구 세척, 주방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은 18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구인난을 겪는 음식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사용료 정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방송사와 음악 저작권 단체가 정부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간 중재를 완료했는데요. 문체부 합의안에 따라 29개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에 올해 1분기 방송 사용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 사용료 산정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을 오디오 인식 기술로 식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IPTV, 유선 방송 사업자, 위성 방송 등의 방송 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급전을 찾는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입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연체료까지 받아내고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사진과 영상을 이른바 박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7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90만 원. 하루하루 연장비라고 또 붙거든요.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돈이 붙고 하루 연장하는데도 뭐 15만 원 가량. 예시로 어떤 여자를 보내줬는데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 모르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이런 불법 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0년 약 7천 건에서 지난해 약 13,000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 업체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가 대부 대학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합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벌금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람들에게 불법 사금융이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겠죠. 이에 소비자들이 대부대출과 접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등록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 관리 감독합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등도 한층 강화되고 현재 개인은 1,0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부업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되는데요. 부적격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이후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합니다. 만약 불법 추심,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서민들이 더 이상 불법 사금융 대출로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도 20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전북 동부와 전남 경상은 낮부터, 영동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30, 많은 곳은 최고 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낮 동안 속초 19도, 강릉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낮에 광주 17도, 대구는 20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다시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이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태극기 개양 잊지 마시고요.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